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4월 또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곧 5월이 될 텐데, 여러분들을 5월 달에는 꼭 강의실에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3강에서는 그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독립영화와 단편영화라는 어떤 독립과 단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기초에서 자세의 중요점, 그러니까 왜 자세가 중요한지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눈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뭐 의학적으로 눈의 구조를 상세히 알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카메라 원리 구조에 따른 눈의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ENG, EFP 카메라에 대한 개념, 스마트폰 촬영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이 스마트폰 촬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주차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 우리 각 개인별로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그 채널을 만든 걸 거의 대부분 셀카 촬영 아니면 피사체를 촬영하는, 그러니까 직접 촬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시원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조차도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규정지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말 그대로 단편 영화는 러닝타임, 상영 시간에 따른 차이라고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 중편, 장편 이렇게. 그리고 독립영화는 블록버스터와 같은 극장용 상업영화 이외의 영화들을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인디펜던트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편 영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영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 권수가 3권 이내의 영화를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옛날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넘어오면서 그 필름 시대에 영사기로 상영되었던 한 권의 릴이 15분 정도 상영을 할 수 있었는데, 최초의 무성영화들은 길이가 몇 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영 시간이 약 15분 정도 되는 권수를 이렇게 갈아 끼워 가면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05년에 시작된 초기 5센트 극장에서 한 권 내지 2권짜리 영화를 상영했는데 점점점
상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영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이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05년 이후 10년이 지난 1915년, 1920년대 장편 영화가 등장하게 되죠.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장편 영화가. 그리고 장편 영화가 등장하면서 여전히 극장에서는 예전의 관행대로 장편 영화 앞쪽에 15분 이내의 단편, 30분 이내의 단편 여러 편을 상영하는 게 보편화되었었어요. 그리고 세계 공황이 시작된 1940년대 기간 동안에는 동시 상영이 좀 널리 행해졌죠. 예전에 B급 영화와 A급 영화가 동시 상영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1950년대에 동시 상영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영화 한 편이 오늘날 같이 2시간 정도의 상영 시간을 가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단편 영화를 여러 편 모아서 상영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엄연히 러닝 타임에 따른 길이에 따라서 단편, 중편, 장편을 나누게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에 단편 개념은 한 권이 15분 정도니까 3권을 넘지 않는 30분 이내의 영상을 단편 쇼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독립영화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 상영되는 상업적인 블록버스터 이외의 비상업적인 영화들, 그리고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상업적인 자본이 투자가 되는 단편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장편이 있습니다. 근데 러닝 타임이 짧다고 해서 이걸 독립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번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독립영화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상업영화 이외에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독립 단편, 중편, 장편을 독립영화라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의 기초의 이해입니다. 카메라 기초. 자, 카메라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카메라를 대함에 있어서 촬영을 임하는 자세가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촬영은 요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채널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영화를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여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촬영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하고 접근하면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체크 포인트에 있어서 이 카메라가 어떠한 컨디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 전 점검은 일단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앞에 달려있는 렌즈, 그리고 그 전원을 켤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를 지지해서 피사체를 찍어낼 수 있는 든든한 다리가 될 수 있는 트라이포드. 트라이포드는 사람 허리만큼 되는 스탠다드 트라이포드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까지 정도는 베이비 트라이포드가 있고, 한 발목 정도까지 오는 하이햇이라고 로앵글을 찍을 수 있는 하이햇 트라이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세트,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메모리 카드,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있죠.
액세서리에는 모니터 라인과 이어폰, 프론트 마이크 등등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장비들을 다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맥라이너 카트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킹 필름 등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앵글 파인더가 있는데 감독들이 보는 디렉터, 그러니까 연출자가 보는 앵글을 보여줄 수 있는 앵글 파인더라고 합니다. 이 앵글 파인더는 요 위에 보면 카메라 렌즈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상영될 수 있는 35mm, 뭐 2.35 대 1, 2.55 대 1, 1.85 대 1, 1.77, 1.69, 뭐 TV 사이즈, 그리고 16 대 9, 뭐 이렇게 등등 앵글을 볼 수 있는 이런 앵글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앵글 파인더로 이렇게 감독들이 사이즈를 일단 정하죠. 정하고 25mm 정도 사이즈면 촬영 감독에게 이 부분에 이러한 앵글을 찍어내고 싶다, 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앵글 파인더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입니다. 그 카메라 장비들과 그 사람에 대한 스태프에 대한 그 보험도 일단 체크하면서 촬영 현장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죠. 자,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일단 그 카메라 바디에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워 스위치를 킴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카메라는 찍으실 때 공장에서 나온 출고되는 그러한 모든 초기화 값을 팩토리 값이라고 합니다. 그 팩토리 값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촬영 현장에 맞는 이미지를 담기 위한 테스트 세팅으로 카메라를 조작하게 되는데요. 파워를 넣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관찰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그러한 수치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그 모든 세계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카메라 점검해야 되는 점검부 중에 뷰파인더 점검에서 세이프 존, 그리고 센터 마크, 그리고 프레임에 있어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많은 정보들,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있는 메모리의 러닝 타임, 그리고 사운드 게이지, 그리고 f-stop, 그 셔터 스피드, 그 ISO, 그리고 이게 어떠한 해상도로 찍히느냐, 4K로 찍히느냐, 2K로 찍히느냐, 1K로 찍히느냐, 아니면 SD 720 사이즈로 찍히느냐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촬영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역순으로 찍을 수 있어요. 촬영할 때 렉 버튼을 끄고 또 스탠바이 할 때는 렉 버튼을 누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렉 버튼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돌출된 부분들을 LCD 모니터에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거의 초보자들이 많이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려면 모니터를 정확하게 주시하면서 촬영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 가장 잘 맞는 이 조리개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막 촬영에 입문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동 촬영과 수동 촬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자동 촬영이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가려면 수동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수동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심히 보면서 진행해야 될 게 뭐냐면 셔터 스피드와 그리고 조리개 f-stop 조리개, 그리고 ISO, 또 색온도입니다. 컬러 템퍼레이처 색온도를 잘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씬과 씬, 샷과 샷을 연결할 때 촬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토로 하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도 바뀌어, 세곤도가 바뀌어, 그리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현장에서 많은 장비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고장이 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촬영을 하러 가는 촬영 스태프들은 미리 그 촬영하는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해서 촬영장을 떠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업용으로 카메라를 2대, 3대 백업용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원셋을 만들어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현장에서 고장이 나게 된다면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카메라 렌탈샵이든 그런 부분들에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카메라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2대를 가져왔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바디가 있고요. 바디, 그리고 렌즈가 줌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죠. 렌즈, 바디, 뷰파인더. 자, 렌즈, 바디, 뷰파인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렌즈, 바디, 뷰파인더. 자, 이거는 ENG 카메라 형태로 되어 있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여기 DSLR도 바디가 있죠. 바디가 있고 렌즈가 있고 여기에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이루는 3요소는 렌즈, 바디, 뷰파인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같은 바디라고 하더라도 렌즈가 어떤 것이 장착되느냐에 따라서, 렌즈 제조사에 따라서 카메라가 구현해낼 수 있는 색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렌즈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눈과 같은 렌즈는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현력을 우리 눈과 같은 정확한 피사체를 보고 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렌즈 제조사들이 그 심혈을 기울이면서 렌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죠. 우리 눈만큼 정확한 렌즈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눈의 망막의 잔상 효과를 노린 것이 바로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카메라는 간헐 운동을 합니다. 간헐 운동.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눈의 구조에서 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홍채와 이 수정체 그리고 망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 홍채는 아이리스,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체는 말 그대로 렌즈입니다. 그리고 망막은 필름과 같은 기록을 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잠시 뒤 또 눈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카메라가 하는 역할과 눈의 홍채, 수정체, 망막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구조와 원리입니다. 카메라를 이루는 3가지 요소는 바로 이렇게 렌즈, 바디, 그리고 뷰파인더
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카메라가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는 것은 이란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이란 반사식은 우리가 보는 것과 뷰파인더에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렌즈를 통해서 보여진 피사체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안 리플렉스도 있습니다. 초기에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봤던 뷰파인더와 그 옆쪽에 또 다시 촬영을 하는 또 작은 또 뷰파인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봤던 곳하고 보는 곳이 다르게 상임해지기 때문에 이안 리플렉스로 촬영했던 초기와는 달리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이안 리플렉스 SLR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이 다 있죠. 스마트폰을 다 켜서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모니터로 보면 LCD 모니터를 뷰파인더로 생각하시면 모니터로 본 거와 찍은 영상이 다른 사이즈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이안 리플렉스입니다. 왜? 본 것과 찍힌 부분의 기록이 다르게 보인다면, 그렇지만 찍은 부분과 뷰파인더로 본 부분과 기록된 부분이 동일하고 일치한 방식이 바로 이러한 리플렉스인데 SLR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DSLR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럼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이해되셨죠? 그 앞에 디지털이 하나 붙어서 DSLR이라고 하는 거죠. 자, 피사체가 앞에 카메라 앞에 쓰게 되면 빛을 받아서 렌즈를 통해 상이 뒤집혀서 필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피사체가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사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난반사가 있어서 그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저희는 반사경을 통해서 또 다시 상이 뒤집힌 정상적인 상을 우리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카메라 원리고요. 이 그림을 잘 보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점 거리라는 것은 렌즈와 필름이 맺히는 면과의 거리를 말하는데, 자, 렌즈는 우리의 눈과 같은 사이즈를 가진 표준 렌즈와 그리고 표준 렌즈 이하의 사이즈를 가진 40mm, 32mm, 24mm, 18mm, 12mm, 10mm, 8mm 등등의 이러한 렌즈들을 광각 렌즈라고 하고요. 자, 초광각 렌즈를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PCI라고 해서 어안 렌즈, 물고기의 눈처럼 이렇게 많은 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넓은 화각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PCI라고 합니다. 그리고 50mm 이상의 60mm, 70mm, 85mm, 100mm, 200mm, 300mm 이런 렌즈들은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초점 거리가 짧다, 피사계수 임도가 깊다, 얕다, 그 화각이 넓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자장치를 가지고 피사체를 담아내게 되죠. 풍경이 되었든 인물이 되었든. 이 담아낼 때 떠돌아다니는 레드, 그린, 블루의 빛의 삼원색을 그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 빛의 삼원색을 다 섞게 되면 어떤 색깔이 되냐면
이렇게 흰색이 돼요. 흰색. 자,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이걸 RGB라고 하죠. RGB를 쓰게 되면 흰색이 되고요. 자, 색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은 사이언, 파랑색, 마젠타, 빨간색, 옐로우, 노란색을 쓰게 되면 어떤 색깔이 되죠? 네, 이렇게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루는 게 색의 삼원색이 아닌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자장치 캠코더나 카메라가 어떠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색을 구현해내려면 정확한 그 환경에서 화이트가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것과 보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에 정확하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화이트 밸런스죠. 화이트 밸런스가 바로 RGB, 레드, 그린, 블루의 빛의 삼원색을 정확한 화이트로 기억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기억하는 것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빛의 삼원색을 제대로 잘 구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장치고 방법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 자, 눈의 구조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눈의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설명을 할 텐데, 홍채와 수정체와 망막입니다. 눈의 구조 중에 그 카메라 구조와 그리고 눈의 구조를 같이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사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사체가 있으면 이쪽에 보이시면 홍채, 아이리스, 조리개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수정체, 렌즈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 빨간색으로 망막, 필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카메라에 렌즈가 있는데 렌즈 뒤쪽에 저희들은 뭐가 있죠? 조리개가 있죠. 이게 바로 홍채 아이리스가 하는 역할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필름면에 상을 뒤집혀서 맺히게 합니다. 망막 구조에서 들어온 피사체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간상체와 추상체라고 있는데 밝고 어두움을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색깔을 감지합니다. 자, 간상체는 밝고 어두움을 감지를 하고 추상체는 컬러, 레드, 그린, 블루를 감지해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ENG 카메라와 EFP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G 카메라와 EFP 카메라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스튜디오 카메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고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영상 조절에 필요한 각종 조절 장치가 카메라에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녹화기가 카메라에 결합이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영상 작업이 가능하네. 자, 이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카메라. 직접 들고 나가서 뉴스 형태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일단 카메라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과 동시에 영상도 렌즈를 통해서 영상이 이 바디에 기록이 되고 이쪽 사운드를 통해서 사운드도 녹음이 되는 그러한 카메라가 바로 ENG 카메라입니다. 녹화와 동시에 사운드도 기록되는 일체형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ENG일까요? EFP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ENG 카메라죠. 그러니까 영상이 녹화가 되고 그리고 사운드도 동시에 녹화가 되는 일체형. 자, 우리 몸도 바로 ENG라고 할 수 있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ENG 카메라고요. 자, EFP는 ENG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영상 작업보다는 이동성이 거의 없는 고정되어 있는 스튜디오 카메라와 거의 비슷한 기능으로 하되 녹화 장비는 부수적으로 따로 영상과 사운드의 녹화 장비가 외부로 빠져져 있는 그러한 분리형 카메라를 바로 EFP 카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많이 갔을 때 부조정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이제 프로듀서 PD 감독이 있는 부조정실에서 큐 사인을 받고 연기를 하게 되는데 스탠다드 카메라나 이런 EFP 카메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떠한 카메라의 유닛을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자, 이것처럼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와 바디에 있는 이 뷰파인더가 똑같이 ENG랑 모습이 똑같죠. 똑같지만 이러한 유닛을 통해서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부조정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서 그쪽에서 녹화와 기록이 되는 이게 바로 EFP 카메라고요. ENG 카메라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녹화와 동시에 이런 사운드가 동시에 카메라에 기록이 되는 일체형 카메라를 바로 ENG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뉴스 보도 중에 스튜디오에서 하는 뉴스는 이와 같은 EFP 카메라 분리형 유닛을 이용해서 녹화가 되는, 그리고 야외에서 인터뷰를 따거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ENG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또 ENG 카메라는 무한도전, 1박 2일, 러닝맨 이런 거 같은 야외 촬영할 때 아주 자주 쓰이고 하는 카메라들이죠.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MBC에서 왔습니다. 잠깐만요. 뉴스룸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몸이 어렵어도 나간다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니까 가장 극한 직업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해서 그런 위험만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취재에 들어가면 최면 걸린 거죠. 지금 이 화면에 영상 하나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 모 기자가 제보한 영상인데요. 북한산 탐방로인데 일반적인 탐방로가 아니고 샛길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곳이에요. 막 바위도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사도 유난히 가파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카메라 기자가 제일 힘든 거는 태풍 취재입니다. 장비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게 태풍이에요. 내가 비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그만큼의 비를 맞는다는 걸 생각하기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택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울광장까지 가는 게 당선자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방송사들이 다 생방송 장비를 등에 메고 오토바이로 이제 그 차량을 쫓아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일 흔하게 겪는 게 이제 마치기 같은 거. 아직 무한대기. 예, 무한대기죠. 우리나라는. 내가 잠깐 화장실을 한번 가더라도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훅 지나가 버리면 우리말로 물 먹는 거잖아요. 음료수를 하나 먹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대를 하면서 절대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세관을 거쳐 세관 신고를 하고 이 장비를 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에 간다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올 때도 이거를 뭐 다 팔아먹지 않고 제대로 갖고 왔다는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시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기록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한다거나 그런 리액션을 느꼈을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죠.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JTBC 영상 취재팀엔 이런 강점이 있다. 기자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서 걸어다니면서 현장을 설명하고 카메라 기자도 또 그에 맞게 함께 걸어야죠. 함께 걷고 필요하면 뛰고 하면서 그 역동적인 상황을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올 것 같은데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배터리랑 렌즈까지 다 하면서 7kg, 8kg 7, 8kg. 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으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과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